예,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봤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사실상 보이콧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장악 의혹에 관련한 국정조사 그리고 전술핵 배치 예산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져서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포도가 안녕하세요. 맛있게 익어가는 한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요새 맛있어요, 진짜. 진짜 예. 맛있어요. 예. 근데 기회 되면 한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의총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정기국회 네. 복귀가 맞죠?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아마도 정기국회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일주일 만에 복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사실 네. 예전에는 이 장외투쟁 나가면 이게 그 명분이 없으면 참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장외투쟁이 예. 뭐 극한 투쟁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4개월 동안에 예. 너무나 생각 외로다가 독선 독주하고 또 협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의 미래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성급하고 경솔하게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경종을 울려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장외투쟁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네. 또 들어오게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복귀 조건이 받아들여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네.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언론장악 문건이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엄청나게 저항했을 겁니다. 현 지금 여당에서. 네. 생각을 해보세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게 블랙리스트인데 이거는 훨씬 더 진화해가지고 김장경, 고대영을 완전히 다크 블랙리스트로 찍어가지고서 심지어는 개인 비리를 부각시키고 또 촛불 집회 시민단체를 동원시키고 이거 대단히 옳지 못한 거죠. 아니 멀쩡하게 임기가 보장돼 있는 분들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비합법적이고 편법적이고 탈법적으로다가 임기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민주국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공영성 회복을 위한 언론사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언론 장악으로 호도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건도 예.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공식 문건이 아니다 그러는데. 네, 공식 문건 아니다. 아니, 얘기합니다. 당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를 했는데 이게 공식 문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부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이 낙마를 또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미사일을 방사포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은 할 수 있지만은 잘못되면 누군가는 사과하고 해명하고 그것이 지나치면은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뭔가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술핵 배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정기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아니 우리가 핵개발이라고 한다고 그래야 전술핵이라도 배치시켜주고 또 중국에서도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예. 아니 이거 도대체 전술핵 배치 핵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금기시하고 이 몸서리를 치는데 이거 옳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 정술핵을 도입하면은 우리의 비핵화 명분도 없어진다. 참 한가하고 안이한 생각이죠. 아니 지금 이미 북한에서 6차 핵실험까지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만 못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우리가 갖게 되면은 동남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생각할 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나라가 보존이 돼야죠.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도 50% 이상이 지금 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는 거고 뭐 갤럽에서는 60% 나왔는데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협상하는데 북한을 진정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이나 미국 핵 전력 자산의 소위 연중 배치를 통해서 기울어진 핵 운동장을 균형을 잡고 두 번째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강한 경제 압박을 통할 때만이 북한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 정도 돼야지만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지금처럼 이거 어물쩡하게 뭐 한 달은 대화한다 그랬다가 또 한 일주일은 대화 없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제재 강경 쪽으로 가니까 보수 정당도 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신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네. 우리 사회자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드 배치가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진짜 대통령 의중이 어디에 있냐. 이거 관계 공무원들이 눈치 보느냐고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늦었지만은 예. 그동안에 소위 친북한 프렌들리 정책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그런 대북 인식을 가지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셔야 하고 그런 진정성이 담보가 된다면은 적극 도와드릴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한 입장문도 발표하고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반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되셔서도 사실 사드 배치하는 거 아마 별로 이렇게 마음 내켜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는 각국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또 국제 정세를 정확히 보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적인 감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드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과거에 광우병 때도 얼마나 그 광우병 괴담으로 해서 국력이 손실되고 국론이 분열이 됐습니까? 이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튕겨나간다는 둥, 참외를 먹지 못한다는 둥, 이런 얘기한 사람들. 그래도 사실을 몰라서 참 우리가 실수했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사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비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권 얘기인데 요새 바른정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비대위를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언론 기자분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자강론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자강론자가 다시 비대위원장에 등장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예. 실질적으로 바른정당 내 예. 거의 대부분이 그 소위 그 중도 보수 건강한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바른정당 의원들이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나 난리통에는 부모 형제도 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정 부분 좀 안정도 됐고 대선도 끝난 지 꽤 됐으니만큼 소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뿌리인 그런 바른정당 대부분 분들과 자유한국당이 힘을 합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건전 비판 세력 그리고 미래 수권 세력을 저는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은 해고 안 돼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보수의 명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이거 말씀드리기 뭐한데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애정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자진 탈당해 주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김무성 전 대표, 뭐 김학용 의원께서는 또 김무성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죠? 네, 아주 가까운 사이죠. 예, 예. 그 정진석 전 원내대표하고 또 이렇게 공부 모임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다. 이게 또 다른 정계 개편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그런 모임이 필요한 것이 예. 현재 지금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 어떤 이런 소위 그 정지 작업 그리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예. 또 어떤 보수의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예, 예.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 공부 모임은 앞으로도 예.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